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저희가 또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오늘 네. 소개해드릴 책을 선정하고 네. 바로 다음날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선정한 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냐고. 통했네? 통했죠. 네. 통하였느냐. 옛날 무슨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스캔들이었나요? 남녀 상계 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선 남녀. 이소연 씨 나오죠? 이소연 진짜 좋아했나봐. 그때 진짜 예뻤어요. 그때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이소연 씨 나오고 네. 또 전도연, 배용준, 네, 뭐 다들 이미성. 기억이 이소연 씨 나왔던 통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과 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에 올라온 바로 그 책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네. 책입니까? 바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네. 네, 이 책입니다. 네. 제목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분노의 포도. 뭔가 안 어울려요. 그렇죠. 와인 이야기인가? 와인 어린 이야기인가? 분노의 포도가 네. 엄청 두꺼워요, 또 책이. 아, 네. 진짜 두 그렇네요. 권이죠? 두 권이요. 네. 심지어 한 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아주 네. 장편 소설 한 800페이지 넘습니다. 근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은 네. 엄청 잘생긴 남자인데 그분 누군가요? 바로 이번에 우리 봉준호 감독에게 그 발표했던 아카데미 작품상 발표했던 네. 제인 폰다의 아버지죠. 헨리 폰다. 헨리 폰다가 바로 이 영화 분노의 포도에 주연을 맡은 거죠. 그래 톰 영화로도 조드 역할을 됐더라고요. 맡았죠. 네. 엄청 잘생긴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요즘 남자만 보면 다 잘생겨 보여서요. 아, 눈이 많이 낮아지셨네. 네네, 그럼요.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원인 뭐지? 너무 한 남자만 계속 바라봐서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남자만 아니면 다 좋다. 다 잘생겨 보이는 효과.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Every man okay, but not you. 뭐야, 왜 갑자기 영어야? 자, 그래서 분노의 포도, 네. 존 스타인백. 스타인백이죠. 존 스타인백 하면 이 미국 현대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밍웨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윌리엄 포크너라든지 그리고 업턴 싱클레어라든지 잭 런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 피츠제럴드. 오, 오, 그래도 한 3명은 알아, 나 지금. 네. 또요, 또. 그렇죠. 참 많은데 네. 이 또 재미있는 게 존 스타인백이라든지 잭 런던이라든지 업턴 싱클레어나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공교롭게 다 언론인 출신들이에요. 이또 기자? 네, 기자 출신들로 이 소설을 써서 이제 아주 성과를 얻은 사람들인데 아, 그래요? 이 소설이 아주 간결하고 이게 묘사가 아주 우리 눈앞에 그려 보이듯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그게 난사바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 책이 2권이지만 아주 쉽게 독파가 되더라. 그리고 메시지가 뚜렷해요. 하긴 기자가 돼서 제일 처음 훈련받는 트레이닝 받는 게 네.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묘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하는 걸 배우고 야마 뽑기. 야마 잡아야지. 그렇죠. 부끄러워. 왜요? 야마가 뭐냐. 토픽? 뭐라고 얘기해야 근데 사실 될까요? 이제 오늘의 토픽? 본래 이제 신문 저도 처음 이제 언론사 들어갔을 때 네네. 야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야마라는 게 이제 뭐 뚜렷한 어떤 주제, 뚜렷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네네네. 딱 그 하나의 어떤 메시지. 네. 이것들을 이제 야마 경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일본식 표현이죠. 네. 하여튼 그거를 일단 잘 잡고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훈련이 이제 계속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아마 글이 굉장히 논리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일단 어떻든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읽기가 편하죠. 네네. 상황 파악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서 읽기가 아마 편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문장이 일단 탁탁 끊어지니까 뭐 아무래도 문장이 길어지고 늘어지면 우리가 의미가 막 이중적, 삼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한 문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가 딱딱 나오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문단들이 또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간단하다고 해서 이게 쉽게 파악되는 건 아니다. 네. 생각을 끓인 또 많이 던져주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출신 작가들이 꽤 많고 우리나라도 하긴 뭐 적지 않죠. 언론인 출신이. 그래요? 누구 있죠? 대표님 작가 김훈. 다음에 없나? 아니 뭐 대표적인 작가지만 오로지 그분뿐인. 아니 뭐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그 20세기 문학 시작이 뭐 이광수라든지 뭐 염상섭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다 사실 기자를 같이 병행을 했죠. 언론인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당시 발표할 지면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받고 글을 써서 돈을 받는 직업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가 글을 써서 돈 받는 별로 몇 개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렇게 언론인 출신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분노의 포도. 분노의 질주 영화 생각난다. 와, 분노의 포도. 네. 이거 포도 참 무슨 이게 어울리지는 뜻일까?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제로 하면 Grape of Wrath인데 분노의 포도 그냥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건데 그레이죠? 그레이프. 아, 그레이프. 포도. 아, 레스. 네, 레스한 분노죠.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본래 이게 어떤 공화국의 전송가라는 어떤 그 시 구절에 나오는 구절을 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성경인가 이쪽에 보면 네. 이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악인을 이 포도를 갈아가지고 즙을 만들듯이 그렇게 심판한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 책이 총 중간 제목은 없고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25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병이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렌지에는 휘발유를 뿌려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오렌지가 남아 넘쳐나도 오렌지 가격을 위해 가지고 휘발유 뿌리면 오렌지를 먹을 수 없게 하고 네. 옥수수는 태워가지고 난방 이제 바이오 연료로 쓰고 또 커피도 태워가지고 배에 연료로 썼더라고요. 먹을 게 없는데도. 네네. 아니, 먹을 게 그러니까 애들은 없는데 네. 너무 많이 생산됐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거죠. 가격 때문에.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돼지 고기를 줘야 되는데 돼지는 죽여가지고 묻혀버리고 감자도 이제 강에 막 버렸는데 사람들이 못 캐어가게 총을 든 경비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캐로 못 오게 하게 하고 이런 와중에 그게 언제 그랬다고요? 1930년대 이 대공황에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그럴 때 아주 표현이 좋더라고요. 25장에. 고발조차 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울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공을 뒤엎어버리는 실패가 있다. 아이들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다. 오렌지가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눈 속에는 패배감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 이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수확기를 향해 점점 익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동자 속에 우리가 네, 눈동자가 이 분노의 불꽃이 익을내는 거를 이게 마치 포도. 눈동자가 포도송이 하나씩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동자 늘어나는 거죠. 네, 그게 네. 마치 포도송이가 연글고 이래 이제 결국 나중에 성숙기 수확기는 결국 네, 분노가 네. 터지는 시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분노의 포도. 눈동자를 포도에 비유하다니. 상상도 못했죠? 네. 네, 오늘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 포도송이 같은 경우는 본래 네. 그 예전 성경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 번창할 때 이제 포도송이처럼 많은 자식을 낳아라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 포도가 얼마나 많이 송이가 들러붙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자식을 낳으라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분노의 의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쓰여지니까 네네. 또 색다릅니다. 우리는 그 대추, 그죠? 그렇죠. 대추가 밤. 그렇죠. 이렇게 패백할 때 던져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탄자니아 이쪽에서 이제 커피. 거기는 비늘 던지나요? 커피 비늘? 커피콩을 이제 왜냐면 커피콩도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향기를 가져다주고 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갔죠? 네, 일찍 들어가고 뒤에 좀 쉬겠습니다. 네, 바로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왜 혼자 웃음 터졌어요? 아니지 요즘 제 광고 타이밍에 조금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식상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쯤 되면 나오겠거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들어갔어요. 허를 찔렀지. 네, 시작하자마자 1kg 커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얼마나 사랑하죠 우리 정민현은? 저는 특히 1kg 커피의 대표 커피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립백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포장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딱
뜯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잘 갈린 곱게 갈린 커피 원두에서 향이 일단 1차적으로 확 나고 그리고 그걸 컵에다 딱 걸어서 뜨거운 물 부으면 거기에 왜 몽글몽글 거품 거품이 같은 게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또 향이 또 나잖아요. 정말 맛에 취하고 향에 취하는 커피, 드립백 커피를 저는 가장 사랑하죠. 예, 그 드립백 커피로 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만들죠? 아니 뭐 비엔나 커피도 만들 수 있고 네. 다 돼요. 에스프레소도 되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른 거 사지 마시고 1kg 커피로 네. 편안하게 집에서 다 해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노의 포도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의 네. 그 눈동자가 오버랩되는 그렇죠. 이 책. 네. 일단은 우리가 예. 작가부터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존 스타인백. 네. 존 스타인백인가? 네. 스타인백이라는 성은 참 존이 이름인 거죠. 그렇죠. 존 씨는 아니겠죠. 존이 이름이고 스타인백. 그렇죠. 예, 패밀리 네임이죠. 네. 스타인백 이거 좀 저기 남궁 옥분 이런 것처럼 성이 두 개인 거 있죠. 스타인까지 있고 백도 붙어가지고. 약간 저 독일계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 할 때처럼 이제 네. 슈타인 하면 이제 보통 돌을 뜻하는 독일어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하나의 돌이잖아요. 독일 말로 풀면 아인슈타인이 그 아. 성을 이제 파자를 하면 원스톤이에요? 원스톤이라는 뜻이죠. 아 그래요? 아 처음 알았네. 아 그래. 아 원스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슈타인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좀 주긴 하는데 네. 유태계는 그죠. 이제 독일계 유태인들이 네. 그렇게 성을 많이 쓰긴 하고 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고요. 일단 이분은 1902년에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살리나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엄마가 교사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네. 좀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책을 많이 좋아했고 지금은 미국 서부의 명문으로 알려진 스탠포드 대학. 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은 안 했어요. 들어가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다른 요즘 치면 알바를 많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회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뉴욕에 건너가지고 신문 기자를 했는데 너무 주관적인 기사를 쓴다. 이분이요? 네. 어떤 식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라는 정치적으로? 것들이 보통 이제 OH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술해야 되는데 네. 그 주관적 감정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사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울리지 않다 해가지고 해고가 되고 나중에 서술로 좀 빛을 보게 된 거죠. 뭐 결혼은 이제 보통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어느 정도 일단 세계적인 대문호 반열에 오르려면 최저 마지노선이 한 3번 공식적으로 3번은 돼야 그래도 작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지금까지 저희 그 경험 이게 데이터에 쌓인 거예요. 이게 작가가 되어 볼래? 나는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쭉 시즌 1부터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문어들은 이 정도 하지 않고는 뭔가 글이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바로 뭐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3번 결혼을 했습니다. 네, 3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큰 작가가 되기로 작정을 했네.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이렇게 3번까지 하신 게 아닌가. 아니 뭐 첫 부인에게는 사실 첫 부인 캐럴에게 이 바로 분노의 포도를 1939년에 출판을 했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쓰는데 영감이 되어준 캐럴에게 또 이 책을 바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부인 캐럴하고는 결국 너무 집에 안 들어온다는 분노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결국 이혼을 네. 당하죠. 아. 너무 집을 자주 안 들어온다. 네. 집을 비운다는 이유로 네네.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은 뮤지컬 배우 출신하고 결혼을 했고 네. 결국 그러다가 뭐 두 번째 부인 또 헤어지고 3번 결혼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그 보통 작가들이 그 흔히 말하는 좀 그 어떤 성적 편력이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네. 배려사니까 배려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 런던이라든지 업톤 싱클레어처럼 아주 사회파적인 그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 본인의 모습은 어떡하고.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개인 가정의 문제였던 네. 거지. 뭐 사실 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뭐 우리도 예전에 그랬겠지만 미국에서도 이 당시에는
뭐 남자가 어쨌든 막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부정적이지 않지 않아요? 아 부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제 그게 꼭 미국도 그렇진 않은 게 헐리우드 배우들 막 엄청 아. 결혼할 때 이혼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러잖아요. 배우하고는 조금 네. 구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신교도의 나라잖아요. 거기는 아주 엄격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대통령 중에 이혼을 한 사람이 최초로 대통령이 된 게 1980년에 레이건이 처음이거든요. 그 미국 역사가 1776년인가요? 독립전쟁으로 시작됐는데 거의 뭐 200년 가까이 이혼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암묵적인 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흠이 많아도 우리 지도자가 될 공인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 예를 들어 예전에 누군가요? 그 미국 공화당 후보로 나설려야 된 록펠러 같은 경우도 그 이혼 경력 있어가지고 결국은 낙마했어요. 대통령 결국 후보 지명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상당히 그런 게 좀 있다. 네, 연예인이랑은 좀 다른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이혼보다는 네. 훨씬 더 뭐 미국이 조금 더 자유롭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까지는 1930년대는 적어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미국 그 약간 그 할리우드 느낌 보여줬던 영화가 뭐예요? 그 LA 컨피덴셜이라고 LA 컨피덴셜.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킴 베이싱어. 킴 베이싱어 나오고 네. 그 러셀 크로도 나왔나요? 러셀 크루가요?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 나오고 그다음 기업 가이 피어스였나요? 얄쌍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 느낌이 나오는데 그때도 거기서 보면 뭐 실제로 연예계라든지 이런 어떤 방송계라든지 이런 때 뒷거래로 아주 여러 가지 성과 권력이 매개되는 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좀 일부의 문제고 그게 공식적으로 이게 자유롭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가정폭력도 좀 심했고. 미국이요? 아 그럼요. 오. 아, 매 맞는 매 맞는 아내? 많아, 미국도 많았...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막 그랬어요? 거기도 가부장적이에요? 많았죠. 그리고 진짜? 최근에도 네. 미국의 저 집에는 저 맞는 애들 꽤 많아요. 애들이? 거기는 근데 아동보호법이 발달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훈육하면 안 되잖아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네. 뉴욕 뭐 이런 데는 좀 훨씬 덜하겠죠. 거기 굉장히 좀 뭐 엄격하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중부에 이렇게 농장 많은 동네 있잖아요. 이런 동네는 아버지들이 채찍으로 후려쳐? 많이 그래. 그래요? 그 주마다 사실 법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 사실 하나의 연방공화국이잖아요. 나라. 하나의 네.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50개의 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맞아, 만들어진 맞아. 거니까 이 주마다 우리가 들어보면 그때 말도 안 되는 법도 많지 않습니까?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간의 성생활도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것도 제가 되는 맞아, 법도 있고 사문화된 법이긴 하지만 뭐 그런 네. 것도 나올 만큼 그 뭐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농부들이 그 농지를 거의 빼앗기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빼앗겨요? 은행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네. 예,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니까 그러면 네. 뭐 빼앗기게 담보고.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결국 뭐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소작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은행인데 이제 이거 소작 안 주고 다 합쳐버릴 거야 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아버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고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부인이나 다른 가족들이 그 주변에 조심스럽게 뒤로 간단 말이죠. 조심스럽게 뒤에서 살금살금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저렇게 기분 나쁜데 잘못하면 크게 화를 낼 수 있고 불똥 튀니까? 불똥 튈 수 있으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건 우리 소설 쪽이네. 그 박경리의 토지에도 나오죠. 박경리 소설 토지를 보면 네. 그게 토지 이제 예를 들어 1945년 정도 시점인데 그 친일파 우개똥이라는 그 집안이 있어요. 친일파를 해가지고 그 자기 동생이 예를 들어가지고 징용을 자원으로 나가가지고 그 대가로 면사무소에서 서기 자리를 하나 얻거든요. 네. 그 공직을 하나 얻어요.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 괴롭히는데 결국 그 면사무소에 쫓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 친일파가 네. 쫓겨나니까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떤 대목 나오냐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자기 부인을 뺨을 때리고 막 짓밟기 시작하는 대목이 나와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이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들어오면 부인부터 패는 거예요. 아.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좀 맞아야 돼.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1945년 다른 토지에도. 네. 본래 이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내려오는 지혜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일단 자리를 피하고 봐라. 부인은 남편이 밖에서 기분 나쁘면 있으면 일단 부인은 눈치를 보고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된다. 거기서 괜히 어설프게 말 걸고 하다가 맞아도 너희들 엄청 맞게 되니까 무조건 도피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지혜의 비상이 나오는데 이런 데도 좀 그런 게 나오죠. 예전 가정폭력이 하여튼 심했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어디나. 나는 미국은 안 그런 줄 알았어. 아이, 미국이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네. 여튼 그래서 3번 결혼한 네. 네네. 존 스타인백 아저씨. 그렇죠. 그래서 뭐 존 스탠백 같은 경우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아, 받았어요? 이 분노의 네. 포도로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여러 가지 주는데 이 분노의 포도가 큰 역할을 한 것도 맞죠. 이제 이 분노의 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소설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네. 50만 부가 팔리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영화가 됐죠. 몇 네. 년에 나온 건데? 1939년에 나왔습니다. 39년? 네. 이분이 몇 년생이에요? 1902년에 태어났죠. 1902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설 나온 지 얼마 안 돼 1년 후에 바로 1940년에 영화로 제작된 네. 걸로 나오고요. 네. 거기서 이제 헨리 폰다가 아주 명연기를 펼친 거죠. 정말 그 하루 아침에 이제 이 자기가 살던 땅 집이 한마디로 말 이거 그 느낌이 듭니다. 우리 소설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네네네. 네. 거기 보면 그런 그 철거할 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나 밀어버리죠. 트럭이 밀어버리고 벽이 부서지고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 이래 내가 피땀 흘려 지은 집인데 그냥 포크레인 와서 그냥 다 그냥 밀어버리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참 비참한 어떤 미국 사회 실상을 네. 이게 결국 그 고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영화도 상당히 성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미국은 대공황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왜 대공황이었던 거예요? 어허. 네. 대공황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그렇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레이트 디프레션. 네. 예. 근데 대공황의 원인은 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대표적인 게 뭐가 아니, 있을 아니.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피해가고 싶은 거 아니고 지금 대공황을 아직도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을요? 어. 원인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무엇이 뚜렷하다 이렇게는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이미지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1929년 네. 그 10월 24일이었나요? 검은 검은 목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네.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그래서 고층 빌딩에서 주식 브로커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요즘 이제 경제사학자들은 근본적으로 1929년 주가 폭락 이후로 대공황이 한 10년 가까이 갔잖아요. 이것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산을 풀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물자를 풀 가동을 했는데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 이제 새롭게 이제 파괴된 나라들이 이제 다시 물자를 생산하고 건설하고. 유럽에서도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신대륙에서 지금까지 전쟁한다고 실컷 물자를 총력 동원한 체제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유럽도 생산하니까 이 물자가 너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게 되겠죠. 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기업은 안 돌아가게 되고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문을 닫게 되고 대충 이제 그렇게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그것은 최근에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애초에 전쟁 전에 근본위제라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국이 파운드잖아요. 네. 이 돈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금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서? 금하고 영국 은행에서. 금? 예, 금을 네. 골드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금본위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전쟁 이제 끝나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경제가 보통 우리가 너무 경제로 하면 그렇긴 한데 물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통화가 늘어날 때는 우리가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잡아야 될 때는 네. 금리 같은 거 이자를 조정해 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와야 되고 네. 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뭡니까? 지금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될 때는 또 이제 통화량을 공급하고 네.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책을 계속 기존의 근본주의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갔냐면 이익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미국하고 여러 나라들이. 금이 이제 자기들 이익이 많이 생겨갖고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익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근본위를 채택하면 어지러워요, 저 지금. 자, 근본위를 채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자, 근본위를 채택하면 나라가 이제 이익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계속해서. 네. 이익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금이 들어오면 금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화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면 그래야지 금에 따라서 화폐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금에 따라서 화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 늘어나면 많아져. 화폐 가치가 화폐가 떨어져. 많아지-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게 네.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출분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화폐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많아지니까 그쵸, 물건이 그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화폐가 헌전만전하면 우리 예를 들어 물건 자산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분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수출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까지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걸 흑자를 많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상대 나라하고 상대 나라는 이제 흑자를 보게 되고 여기는 우리는 상대적 흑자가 줄어들면서 서로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금이 이제 무지무지 들어오는데 네. 이 금에 따라가 통화량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될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 통화를 계속해서 안 푸는 거예요. 그 통화를 안 풀게 되고 계속 자기들만 이익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하고 거래를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잘 돌아가게 되는데 네. 그 자기들이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수입하려면 금이 있고 뭐가 줘야지 이게 수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들 미국이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 당연히 공장이나 농장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이제 세계 모든 정부들이 당시에 경제가 침체되고 있을 때 통화량을 풀어야 되는데 통화량을 제대로 못 풀었다. 이런 어떤 전후 정책의 잘못이 가장 큰 작용했다. 보통 이렇게 경제사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졌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한 10년간 계속 가면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의 어떤 침체의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방법을 못 찾았던 거죠. 네. 네네. 이런 이제 사회적 배경을 두고 나온 소설이 바로 이 네. 분노의 포도고요. 네. 네. 이 스타인백은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인백이 사실 네. 그 이번에 올려주신 분도 그 우리가 에덴의 동쪽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이 스타인백 책이에요? 네, 네. 에덴의 동쪽이요? 예, 그것도 영화 되잖아요. 그 유명한 바로 자이언트에서 나왔던 아, 남자 그- 배우. 송승헌? 아 자이언트. 그 우리나라 자이언트고 그 미국의 그 우리 속옷 브랜드 제임스 있잖아요, 딘, 제임스 딘. 네. 아, 난 모르지. 그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 세대는 아니야. 야, 제임스 딘 세대는 우리도 아니에요. 그분은 한참 전 분인데. 네. 하여튼 근데 그분이 나왔던 굉장히 뭐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에덴의 동쪽. 그렇죠. 바로 그 캘리포니아 이 바로 배경으로 자기 어떤 자전적인 자기 집안의 자전적인 거를 다룬 소설이죠. 아 그게요. 그게 사실 카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 토픽을 약간 차용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가 성공한 게 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진짜 나름 좋은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인간과 생지, 인간과 뭐 생쥐요. 사람과 생지에 관하여 이런 제목도 되기도 하는데 네. 오브 마이스 앤드 맨이라고 네. 그게 상당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어떤 책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 소설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냐 일종의 버디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 주인공 두 명이 있단 말이죠. 네. 한 명은 아주 몸집도 작은데 머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영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은 덩치는 산만하단 말이죠. 덩치가 이따만한데 이 사람 약간 좀 뭔가 머리 덜 잘못 그 쓰고. 머리가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야 네. 되나? 그리고 이 지능이 떨어지면 치면 천하장사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뭔가 힘 조절을 못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만지면 다 부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귀엽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거 하면 사고 뭐 이러다 치고. 목을 부러뜨린다니 동물을. 그러니까 조금만 뭐 힘 조절 못해갖고 막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 뭐 귀엽다고 쓰다듬는데 갑자기 뭐 고양이라든지 뭐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면 갑자기 분노해가 팍 이래갖고 죽이게 되고 이러는 거였죠. 근데 머리 좋은 애 말은 잘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디식으로. 네.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의지하게 되고 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둘이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앞으로 농장을 하고 목장을 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결국 그 힘 좋은 이 그한이
그 목장에서 일했나 그 주인 그 부인 이 머리를 쓰다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이런 거를.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실수로 죽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쓰다듬는데 뭐가 트러블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죽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쪽이 그쵸. 또 연결되는 게 흔히 말하는 동네 마피아 조폭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바로 그 키 작은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니까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달래주는 거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달래주면서 결국 총으로 걔를 쏴 죽이는 거죠. 안 그러면 얘가 너무 고속 이제 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건 뻔한데 내가 지금 빨리 이 사람을 고통을 내 친구니까 고통을 들어줘야 된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얘를. 그렇게 그냥 끝나요? 죽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요. 뭘 뜻하는 그 거지? 생쥐는 왜 생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작은 친구를 생쥐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영국 영시인에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생쥐는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다. 그냥 본능에 따라 행동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거구가 거구가 생쥐. 생쥐고 인간이 그 작은 친구인 거죠. 인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근데 또 이제 몸집은 아예 바뀌어 버렸죠, 그죠? 네. 작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당히 그 생쥐와 인간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죠. 읽다 보면 참 생각할 거리가 많죠. 그런 설정을 왜 했을까요? 한 명은 머리 작고 머리는 좋고 키는 작은데 한 명은 머리는 썩 좋지 않지만 아주 큰 거구로 만든 그 설정. 네. 톰과 제리. 톰과 제리도 그런 설정 아니에요? 버디물이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네. 결국 한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의 충돌 아니겠나. 우리가 한쪽은 이성을 생성하는데 근데 왜 그래요? 톰과 제리 버디 무비설은 내 정말 처음 들어본다.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톰과 버디잖아 제리가 둘은. 참 오래 가기는 오래 가네, 그죠? 그쵸. 예. 아니 그 정도 됐는데도 안 잡아먹는 거 보면 둘이 뭐가 있긴 있네. 둘이 친해. 인간의 감성과 지성, 그러니까 뭐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대비시키는. 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결국 뭐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의 우리 내부의 상상과 부딪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은 결국 그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감정이 저지른 일 자체를 아무리 사전에 우리가 수습하고 예방을 해도 예방은 안 되는 거고 수습하고 나서 수습을 해주는 건 이성인 거죠. 사후적으로. 사후 수습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은 역할은 그거죠. 이성이 일을 할 수는 없고 이성은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수습해주는 거.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네. 또 본능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대충적으로 감이 좀 오네요. 뭐 정민이는 잘 안 온 것 같아요. 전혀 안 와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성으로 자꾸 맞긴 하지만 네. 아마 그냥 누구나 다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한다면 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막 목 부러뜨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감정들을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성 같은 걸로 잘 통제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뭔가 사고를 한 번씩 치긴 친단 말이죠. 네. 그런 끔찍한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이성이 잘 이렇게 또 커버하는 모습을 여기 좀 보여준 거다. 뭐 이성이 사실 근데 결국 그 수습은 하는데 그 수습은 결국 뭐 사실 복구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감정을 어찌 보면 죽이는 걸로. 네. 내 안에 두 자를 표현한 것 같아. 거기서 인간과 생쥐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 본능적인 자아와 이성적인 나의 자아를 표현한 거예요. 이성적인 자아가 본능적인 자아를 죽여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그럼 어떻게 소설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근데 이제 배경되는 게 우리가 대공황은 뭐 그렇게 아까 잠시 좀 그거 배경 했습니다만, 지식으로. 이 대공황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대공황은 1929년 그럼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10년 같다고요? 예, 10년 대공황이? 한 39년까지. 그럼 뭐 전쟁 날 때까지 계속 간 거죠.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자, 그런데 여기가 배경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오클라호마 주예요. 오클라호마 주는 뭐 또 미국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 책임을 넘기세요. 아니 미국 유학 출신, 유학파 출신, 중동부. 조영진 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클라호마? 거의 이제 중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동쪽에 쏠려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를 아무도 중동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시건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이렇게 뺨으로 재보면 네. 확실히 LA나 뭐 시애틀보다는 동쪽에 훨씬 더 뉴욕에 가까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중부지 중동부라고는 안 하더라고. 동부 쪽에 안 껴준다라는 안 껴줘, 거죠. 안 껴줘. 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동부는 확실히 그 해변가에 붙어 있는 그 동네 말고는 그렇죠. 거의 안 껴주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전 미시건에 있었는데 그 바로 네. 밑에가 아마 오클라호마죠. 오클라호마 위가 캔자스고 캔자스. 밑이 텍사스고 시골이네 시골. 옆이 아칸소. 아 동쪽 오른쪽 옆이 아칸소. 빌 클린턴네도. 예예 바로 예. 아칸소 그쪽이죠. 오, 거기 아마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밀하고 감자 많이 날 겁니다. 그 오클라호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옥수수, 옥수수. 네. 여기 네. 뭐 옥수수 면화 이랬는데 근데 그때 그 오클라호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네. 결국 33년부터 3년간 그 가뭄이 드는 거예요. 오, 큰일이네. 그 가뭄이 드는데 또 모래 폭풍까지 계속 하는 거죠. 네. 아. 그 땅이 완전 황폐해지는 네. 지리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1933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33년에 취임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새로 됐단 말이죠.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농업조정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너무 이게 값을 못 받으니까 야 이제 그러면 생산량을 제한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농지를 놀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 휴경지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주, 대지주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농사 안 짓는 대신 돈을 주니까. 나라에서 네, 자작농 큰 보조금으로요? 사람들은 네. 괜찮아요. 나라에서 농산물 많이 지으면 안 되니 그 농산물 많이 나오면 값을 못 받으니까 짓지 마. 그럼 못 짓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이제 대신 그 손해를 벌칭해 줄게. 네.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소작하는 사람들 있죠. 어. 소작농이 다 쫓겨날 판이잖아요. 소작농은 자기 토지가 없는데 농지를 빌려가지고 지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조받을 땅이 보조금도 없으니까. 없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다 팔 농작물도 없고 바로 굶어 그를- 죽어야지. 굶어 죽어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다시 서부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서부엔 뭐가 있는데요? 서부에 가면 금이 오렌지 있지. 농장가 예전에 뭐가 골드러시였는데 있어? 금 금. 골드러시. 금 캐러 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서부로? 서부로 우리가 그 간 거를 골드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1849년 포티나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금 캐러 엄청나게 갔잖아요. 예, 예. 실제로 그래서 금을 좀 많이 캤대요. 사람들이. 많이 캤죠. 많이 했죠. 그럼 거기 갔던 사람들은 부자 됐겠네. 금 캐서. 항상 그렇듯이 네. 금광의 주인은 부자가 되죠. 그 또 일하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캐고 나서 약간 좀 돈 만졌는데 네. 또 돌아오다가 또 뺏기고. 강도들한테 뺏긴 일도 많고 또 오다가 저 무슨 저 주막 같은 데 들러서 술 마시고 흥진하고.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보니까 오클라호마는 제가 오하이오랑 살짝 헷갈렸는데 네. 훨씬 더 밑에 쪽이네요. 네, 네, 네. 거의 남부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 바로 텍사스 바로 위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배경이 나오는데 오클라호마에서 출발해가 오클라호마 저 이제 동쪽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가족들이 톰 조드 일가가. 네.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텍사스를 지나 가지고 뭐 뉴멕시코를 지나고 그래 가지고 쭉 이제 아리조나 가는 게 지나서. 나오죠. 네, 네. 아리조나에는 뭐가 유명하죠? 폭포. 아리조나는 카우보이. 그래요? 아리조나 카우보이죠. 아리조나 카우보이. 그 노래가 아주 있죠. 50년대 나온 노래죠. 미스터 트롯 좀 나가봐. 다음 시즌에. 네, 아리조나는 카우보이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바로 오클라호마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95년에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 95년? 오클라호마 시티 그 연방 정부 그쪽 청사 방화?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폭탄 테러. 그것이 뭐 티모시 때문에? 맥베이, 티모시. 맥베이라고 네. 그 그러니까 중앙 정부, 연방 정부가 네. 그 전에 그 무슨 사원의 강제 진압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왜 연방 정부가 우리의 어떤 자치 권리를 훼손하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맥베이가 그 연방 정부 청사 오클라호마 시티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탄 그랬습니까? 테러 나가고 수백 명이 죽고 다쳤죠. 와, 엄청 큰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오클라호마였죠. 네. 근데 지금 오클라호마가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런 농업 조정법이라든지 모래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 일자리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더라. 막 네. 전단지가 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제2의 우리 골드러시 꿈을 안고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천 향도죠. 결국 시골을 떠나서 네, 도시로 네, 가는 네, 거죠. 바로 그런 이제 물결이 바로 1930년대, 30년대 중반에 막 그냥 오로지 서부로 가자. 수십만 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66번 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호프집 같은 데 가면 네. 바나 뭐 이런 데 가면 네. US 66 이게 써 네, 있잖아요. 모르죠. 그래요? 많이 가셨을 텐데. 아니. 아, 주변은 잘 안 보시는구나. 네, 거기 보면 이제 66번 도로 또 유명한 도로가 몇 개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스터 같은 거에. 그렇죠. 이게 쇠판으로 보통 많이 만들어놨는데 네, 네. 그래서 뭐 동서양을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 번호들 같은 게 꽤 네. 있죠. 옛날에 제가 그거 타고 어딜 갔어요? 저 라스베가스 음. 그거 타고 저 미시건에서 네. 한 6일 운전해 갖고 라스베가스 갔어요. 카지노 하러? 아이 카지노 해봐야죠. 뭐 하겠습니까? 네, 근데 한번 그냥 횡단 한번 했죠. 그 사실 라스베가스가 그 지금의 어떤 그 도박과 그 위락의 도시가 된 게 네. 그 영화 벅시 나오는 벅시. 마피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사막에 그렇게 도시가 되려면 물이 있어야지 도시가 연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실 라스베이거스가 그렇게 된 게 이때 그 1930년 이때 루즈벨트가 뉴딜 했지 않습니까? 네. 후보댐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 후보댐에서 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가 바로 그래요? 예, 이 도시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도시로 그 운영이 될 수가 없었죠. 아 그럼 뉴딜의 나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막에 물을 대려면 네. 뭔가 큰 댐 같은 데서 물을 이렇게 해갖고 끌어와야죠. 끌어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지은 댐이 이제 후버댐이라고 맞죠? 맞습니다. 네, 그 바로 지은 댐.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그 댐 맞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저 댐인데 높이가 막 한 200m 높이가 220m. 네. 그렇게 엄청 높은 무슨 저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영화들 네. 보면 가끔 나오는 댐이 나와요. 있어요. 오. 뭐야? 나 모르니까. 하나도 몰라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소양강댐 같은 게 그다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높아요. 엄청 그게 높아요. 없으면 물을 못 대잖아요. 물을 못 네네. 대면 우리가 도시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뉴딜 때문에 네, 사실은. 혜택을 얻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고 그다음에 카스트로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성공한 거죠. 카스트로? 카스트로가 쿠바에 생명을 일으켰잖아요. 네. 본래 미국 마피아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제 도박을 하러 가면 우리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가듯이 전부 쿠바 아바나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텔하고 카지노가 많았는데 그 예전에 대부 영화 우리 보면 봤잖아 대부에서. 그 바로 쿠바 네. 아바나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카스트로가 딱 이제 혁명을 해가 집권 하고 나서 1년 뒤에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게 다 대체 세력을 전부 라스베가스로 온 라스베가스.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라스베가스는 그 혁명과 뉴딜과 쿠바 혁명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해가 이 최고의 혜택을 받는 참 그래요? 역사가 재밌죠. 그렇게 보면. 네. 언제 한번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전 진짜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녹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 폭포 앞, 그 댐 앞에서. 일당백 인 라스베가스 이렇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환경 속에서 네. 이 이제 오클라호마 농부들이 오키라는 이제 비하는 별칭을 얻으면서 다 오게 된 거예요. 오키. 그걸 오키. 오키도키 할 때 오키. 그건 오케이니까. 어쨌든 이때, 비하한다는 이 오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말자다. 이건 그래요? 인간 말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키가? 오클라호마 촌놈이라는 뜻인데 인간 말종을 지칭하는 의미였다는 거죠. 아주 천대한 표현들인 거죠. 우리 엄마가 오키인데. 성함이 아니, 오키시구나. 오키. 여기는 오키. 오클라호마 오키. 오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당시 캘리포니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고 짜증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니네 동네로 가. 처음에는 동정을 하다가 네.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고 더럽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너희들은 기생충보다 못한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비하를 하고. 그러니까 스타인백이 어릴 때 이제 그 여러 알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오클라호마에 온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20년대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너무 이거 안 됐구나. 이는 너무 이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다. 분노를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자기가 이 기록들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클라호마에서 출발해서 이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이 겪는 이 사람들의 참상
그러니까 당시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거의 2,000마일을 운전을 하거든요. 2,000마일이면 우리가 1,000마일이 3,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3,200km를 운전해 간다. 우리는 50만 원 왔다 갔다 해도 힘든데. 우리가 부산 서울이 한 400km 조금 그거잖아요. 여기서 3,200 가면 아마 저 울란바토르쯤 가지 않나? 더 가나? 더 갈 수도 있겠다. 기름값이 더 들겠다. 우리가 부산에서 가는 한경도 최북단까지 가면 1,000km 조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무조건 중국은 넘어가 하여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걸 가지고 그 대장정 동안에 이 2,000km의 어떤 대장정 동안 겪는 일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이 일가가 얼마나 많은 이제 고난의 행군인 거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탁 하니까 이게 당시에는 미국 소설에서 욕설이라는 걸 잘 안 썼다는 거예요. 네. 이 욕 같은 걸 쓰면 안 된다. 소설 안에. 네, 근데 이 소설에 막 쓴단 말이죠. 왜냐면 이 참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네. 네네. 그러니까 여러 주에서 이거 막 금서로 지정하고 네. 이 판매하면 안 된다. 금서까지 됐어요? 금서까지 지정. 특히 오클라호마 주가 제일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오클라호마를 너무 없이 그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금서 판정하고 책을 불토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순환을 겪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럼 이 작가는 그러면은 자기가 이 오클라호마 출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런 가족 그런 비애를 본인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면서 이들은 참 안 됐구나 하면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당시에 그 사회파 작가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업턴 싱클리어 같은 경우는 네. 그 시카고에 그 일종의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 네. 그 가축들 네네. 그 도축해가지고 뭐 햄 만들고 소세지 만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좀 비인간적인 참상을 고발했단 말이죠. 정글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악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참상보다 아니 우리가 먹는 햄과 소세지가 이렇게 불결하게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안 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 텔레비전도 없잖아요.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데도 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 미국에서 햄이나 소세지 소비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뭔가 이 비인도적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왜냐하면 20년대 30년대 이제 노동 운동의 힘이 좀 세진 때란 말이죠. 네네네. 이제 우리 노동자가 자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세어지는 시기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우리 대표적인 또 아까 잭 런던 같은 경우는 뭐 강철 군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파슈화되어가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그게 또 수요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인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당시 가장 우리가 아는 FBI 네. 후보국장. 네. 후보국장이 이제 공산주의자 명단에 올린 거죠. 이놈이 그 이상한 스타인백을? 스타인백. 이런 책을 썼으니. 그러니까 이놈이 그 아무래도 발갱이야. 그러니까 스타인백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뒷조사를 자꾸 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행을 하고. 그 당시 어떤 FBI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그 FBI 똘마니들 내 더 이상 감시 못하게 좀 단속해달라고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감시 나도 당하고 감시. 있어. 근데 진짜 대통령이 루즈벨트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죠. 네. 루즈벨트가 노동계 지도자를 만나니까 그 노동위원장이 아니 도대체 그 후보 감시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진짜 도청하고 이거 못 참겠다 이러니까 루즈벨트가 한마디 했잖아요. 야, 그 우리 집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도청하고 감시해. 그 전 대통령 부인까지 감시해가지고 실제 나중에 대통령 부인이 젊은 해군 장교하고 바람났다. 호텔에서 미래한 거를 테이프를 딱 들고 갖다 준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이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를 불러갖고 새벽 5시까지 대판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젊은 해군 장교를 저 최전방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 정도로 후보 진짜 대단했구나. 이 후보가 뭐냐면 일종의 결국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진보적인 민주당 쪽이었는데 네. 본래 후보를 날리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을 FBI에서 해임시키려 했는데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갑자기 급사를 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후보 괜찮다고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후보를 해가지고 운도 좋네. 후보가 이제 다 정보 그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걔가 다 좋은 만든 거지. 죽인 거야? 그렇게 그럼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난 아직 순수한가 봐. 후보가 몇 년 했습니까? 종신을 했죠.
종신? 네. 한 40년 죽을 때까지 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FBI 국장이 돼가지고 네. 죽을 때까지 좀 그러니까 대통령을 몇 명을 몇 명을 갈아치우는지 갈아치우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아니요, 아니면 그냥 그냥 자연사예요? 자연사죠. 잘 살았어. 그냥. 정말.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맞아. 대통령들이 자를 수 없는 게 닉슨이 자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딱 그 닉슨이 젊을 때 중국계 예비서와였던 이런 것들을 딱 정보를 갖고 딱 또 들이미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유명인들 관련된 정보를 파일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됐던 게 루즈벨트가 사실 그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30년대 후반에 그 미국은 이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도청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무리 네. 옛날이라도. 근데 당시에 30년대 대공황이 되고 이러다가 소련처럼 이게 공산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대전복 업무를 여기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이런 외국의 어떤 간첩에 대항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FBI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대놓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싸웁니다. 하겠다. 이래 되니까 모든 이제 도청도 마음대로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스타인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산주의도 감시당했는데 스타인백은 공산주의는 아니고 네. 근데 인민전선의 당원이긴 했습니다. 인민전선이라고 예를 들어 파시스트에 대항해가지고 네. 공산당에서 이제 여러 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하고도 같이 이제 일종의 통일전선을 만든 거죠. 네. 거기에는 가담하긴 했는데 네. 결국 뭐 나중에는 또 스타인백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베트남 전쟁 또 미국 지지도 하고 또 나중 좌파들이 또 욕을 엄청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제3세계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느냐. 배신감 느꼈구나. 그런데 또 이제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다시 또 죽기 얼마 전에 이거는 난 진짜 반대일세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좀 사회파 작가로 네네. 미국 사회의 어떤 모순을 고발하고 그리고 근데 뭐 그거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뭐 생쥐와 인간이나 에덴의 동쪽 같은 경우 보면 참 그 부자 간의 갈등이라든지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와의 어떤 여러 가지 참 미묘한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쥐와 인간도 보면 참 친구라든지 내 주변 사람과의 참 미묘한 관계들 그런 걸 잘 참 잘 찾아내는 찾아내는군요. 이 분의 특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작가들마다 좀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게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어본 바로는 네. 그러니까 뭐 제 느낌이니까요. 근데 저는 뭐 해밍웨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좀 해밍웨이다. 많이 받기도 하고요. 물론- 해밍웨이도 좀 문체가 간결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이분은 해밍웨이하고 또 좀 다른 게 해밍웨이는 좀 정치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분보다는 직설적이진 않아요. 이분은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물론 이때 이 책을 만들어낼 때 네. 이분 나이가 좀 더 30대였고 좀 더 이제 그런 혈기왕성할 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어떤 분노의 포도 아닙니까? 제목부터 딱 네, 이런 네, 네. 것들이 가감 없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이것도 한편의 아주 좋은 성장 소설 같다. 결국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예, 우리가 단순하게 분노하고 화를 발산하고 때려엎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고난의 어떤 행군을 하면서 사람들은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네. 문제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큰 줄거리는 가족들이 네. 너무나 오클라호마에 살기 힘들어서 네. 거기서 차 타고 저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겪게 되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 책의 큰 줄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다 맞는데 정착까지는 못 하는 거죠. 정착을 못해요? 아예 정착을 못하고 정착을 계속 못해요?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있는 사실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주 두꺼운 소설이지만 네. 사실은 이 정착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해준단 말이죠. 정착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끝나느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으로 끝나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또 숭고한 결론을 맺어주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이 분노의 포도라는 책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내용을 슬쩍 한번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끼고 아끼시는 거 보니까 한 칼에 자르셨어. 뭔가 2부에 재밌는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당백 시즌2 19번째 책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책을 2부에서 2부에서 네, 2부에서 네. 아주 재밌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